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와,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었는데요. 보수 언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주목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죠. 5차 혁신안의 핵심이 의원 정수 확대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신 조국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평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십니다. 팟짱. 맞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께 아이폰 들고 가서요. 네. 응원 메시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그 작년 가을이거든요. 네네.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음원을 저희가 여태 잘 써먹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요. 네. 조국 교수님 한번 모셔주세요. 맨날 그 댓글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이제야 교수님 목소리를 저희 애청자들이 듣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그 사이에 혁신위원회 관련을 일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어떤 외부 활동을 줄여야 됐고 언론 노출 역시 줄여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8월 돼서 본격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무건을 푸시고 하원거를 끝내시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교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청이 교수님께 있는 걸로 압니다.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교수님께 굉장히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지만 매번 사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곤란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학기 중입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번 혁신위원은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이 있는데 현재 새정치연합으로는 두 선거 모두 질 거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새정치연합이 현재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의 큰 선거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나라 전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시간, 노력을 투여해서라도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이 그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신 예, 거군요. 예, 예.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또 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 네, 거네요. 정말 엄중한 시기에 이것만은 꼭 바꿔야 된다라고 하셔서 혁신위원 수락을 하셨는데요. 2012년 대선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유세 때 저는 교수님께서 그 뭡니까 그 스케치북 음악에 맞춰서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뭐 밖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셨지 예, 예, 직접 예. 당에 들어가서 뭘 역할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 없죠. 같아요. 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몸으로 직접 겪어본 제1야당 어떻든가요? 밖에서 들은 얘기 뭐 문제점, 네. 각종 문제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 실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좀 더 잘 알게 된 거죠. 알게 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던 것보다 실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저로서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바꿔야 될 건지 또 어떤 점이 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건지 등등을 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전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동시에 이제 그 정당 안에서 활동한 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하거나 경멸을 하거나 뭐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건 아주 반대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의 소중함, 이런 엄중한 시기 또 어려운 조건 하에서 또 악조건 하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 그 점에서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인지라는 것들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건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잘 안 바뀔 것 같은 건데요. 네. 저는 인류 역사에서 정당이라는 게 생긴 이후에 네. 그 정당 내에 정파와 계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그런데 계파나 정파가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네. 새정치연합의 계파는 매우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당이라고 하면 계파는 존재하지만 그 계파 사이의 비전과 이익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 조절이 끝나고 나면 그걸 승복해서 다음 단계로 같이 나가는 네. 이런 질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 기구죠. 네.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하려면 최고위원끼리 논의를 해서 네. 뭐 논의를 하고 결정을 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최고위원회가 실제 운영되는 걸 보게 되면 각각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발언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각 계파들이 네. 공적인 당내 공적인 위원회, 각 공적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공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네. 이견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합의점을 결정하고 난 뒤에 그걸 공동 집행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관철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해서 걱정이고 그 점에서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근데 단박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혁신위가 이제 혁신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당기는 네. 이런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질서를 네. 잡는 것들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고위원회가 저희들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알고 있고 또 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당내의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고 조정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 한 분씩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그게 다 끝이라는 건가요? 소위
뭐 이해가 할 수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결정 구조가 최고위원 계시고 당무위원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또 당 대표까지 다 있죠. 다 이것을 그 무슨 결정을 했는데도 그 다음 최고위원회에선 돌출적 발언이 나오고 또 상황이 뒤집어지고 또 최고위원회 당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당 대표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의총에서 A라고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의원총회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당론이란 것이 결정이 되면 당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론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기초의적 문제다. 그러네요. 내부 이견차가 있습니다. 저는 새정치연합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이 계신 거죠. 그럼 연합정당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연합정당을 유지하는 룰이 필요한 건데 이게 그렇지 못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게 저는 근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직접 겪고 경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엉망이네요. 상황이. 저는 뭐 현대정당의 관점에 보게 되면 현대정당의 구조와 문화 논리 관점에서는 새누리가 더 현대정당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질서 차원에서는 그쪽 아주 매우 권위주의적 질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왕정 질서인지 모르겠으나 질서는 유지는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 말 하면 뭐 잘라내고 이런 정말 뭐 포압적 질서긴 하지만 그래도 질서를 유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그 질서가 잘 대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럼 대우가 형성이 돼야 그다음에 멋진 말을 하고 멋진 구호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데 이 대우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런 상태다. 그 바깥에서 분들이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전 혁신이 되려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기강과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면 아무도 그 혁신의 내용을 첫째 실현할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정당인들이 정말 좀 질서와 기강을 잡아주셔야 된다. 자기 개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적 결론이 나면 그게 올인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당적 결론이 나도 자기 계파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당적 결정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당헌 당규입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 앞에 보면 당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 당에 우리 강령, 우리 이 당은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헌상 뭘 하겠다라고 규칙이 있어요. 그걸 안 지키거나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 뭐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다.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헌 당규 당령은 당연히 당인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되고 뭐 당대표 뽑아놓고 아래서 흔들고 뭐 당대표가 무슨 결정하면 밑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게 진짜 계속 되풀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혁신안을 낸들 그것은 안에 불과하고 실천이 안 되는 요소가 되는 거군요. 그동안 이 당이 그렇게 많은 혁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지금 진단해 주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저희 이전에 6번의 혁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혁신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실종됐죠. 근데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칭찬이든 뭐 반대든 간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이유가 물론 찬반이 있지만 이건 저희가 당헌 당규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 위원회는 통상 좋은 혁신안을 만드셨어요. 아주 저희가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 혁신안을 그냥 제출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캐비넷에 넣어두신 거죠. 그게 지금 혁신 차이, 지금 혁신위와 그 이전 혁신위 차이는 혁신안의 내용의 차이가 아닙니다. 혁신안은 세상에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 좋은 혁신안들 천정배 전 장관께서 만든 혁신위원회 안에도 매우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혁신안 자체보다도 그걸 실제 그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캐비넷 안에만 갇혀 있는 혁신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네. 집행하고 현실로 만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그동안 6차례 혁신안을 발표하셨는데 그중 가장 뜨거운 혁신안은 5차 혁신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것이었는데 여론의 방향은 의원 정수의 확대에만 꽂혔습니다. 실제 이 5차 혁신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뭐 그것 때문에 혁신이 막 두들겨 맞았죠. 뭐 맞아요. 철이 없다, 뭐 여론을 모른다 했는데 저는 뭐 언론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출했던 또 읽었던 문헌을 그대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헌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그게 네. 1안입니다. 네.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 네. 두 번째,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하면 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그 제안을 받으면 의원수가 늘어야 된다. 둘째, 현행 의원 정원, 총정원이죠. 네. 총정원을 유지하게 되면 또 어떻게 구성이 짜진다라는 네. 두 안을 제시하고 이 두 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깥에 나가기는 혁신이 의원 증언 요청이라고 요약 정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요체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가 핵심이다.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 네. 이걸 도입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려면 네. 의원수 문제가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따르려면 증언을 하는 경우와 증언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대 비례 비율을 2대1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2대1로 따를 경우 증언할 경우는 어떻게 되고 증언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숫자가 딱 나오는 거죠. 네. 그 경우를 모두 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아닙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에 대해서 확정 권한을 갖습니다. 네. 그건 여야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네. 서로 논쟁하고 타협하는 거죠. 예. 그게 8월 13일 날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예. 그럼 거기서 저희가 권한이 아니지만 네네. 저희로서는 새정치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다. 당론으로 정하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정수 문제의 증대 문제를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나눠서 네.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막 잘려나갔다. 이게 혼재돼가지고 그 확대 요청만 나가게 그런 된 셈이죠. 것이네요. 예. 굉장히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논의 의제를 던진 거네요. 혁신위원회에서 네네. 그 헌재 결정이 지난해 있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안도 있었기 때문에 두 것은 절대 상수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늘리지 않고 300명을 유지할 경우에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총체적으로 논의를 하라고 던진 것인데 언론이 이렇게 쓰는 바람에 뭐 거의 엉뚱한 방향으로 막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의원 증언의 경우조차도 네.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기시되어 있는데 네. 의원 증언도 논의해보고 네. 또 그 의원 증언하지 않는 경우 논의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일단 정개특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논의하고 네.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네. 판단을 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하셨는데요. 네네. 이것이 문재인 대표의 공약,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대표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네. 당시 대선 시기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더 가까이는 새정치연합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대표 후보, 모든 최고위원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정의당의 뭐 의견 입장이 이미 확정됐습니다마는 네. 새정치연합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가 이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네. 권역별 비례대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지적한 그대로군요. 저는 잘 이해가 사실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실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서야 네.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이 안을 얘기하고서야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가 이제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뭐 당내에서도 문 대표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조하고 계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설파하고 또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야 지금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계기로 해서 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나저나 지금 그 혁신위가 정개특위는 아니지만 이게 관철이 되려면 사실 국회 정개특위 안에서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결사 반대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일단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네. 영남당의 그 특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현재 구도에 따르게 되면 네. 50% 이하의 득표, 즉 새누리가 네. 50% 이하의 득표를 하고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네. 엄청난 특혜인 거죠. 네. 이걸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까 영남당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그대로 고착시키겠다라는 것이 새누리의 입장입니다. 네. 즉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네. 영남에서 새정치 국회의원이 항상 나오고 네. 호남에서 새누리 국회의원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게 되면 이 양극화된 대립 구도가 또한 완화됩니다. 네. 근데 이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망국적 그 또 이 자신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겠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타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네. 새누리가 끝까지 반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여야 합의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새정치연합만이라도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즉 비례대표 예니까요. 네.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네, 새누리당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예, 예.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시고 그분들은 예, 예. 그럼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뽑을 때 네. 권역별로 뽑으면 되죠. 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그 당 내에서라도 실제 약속했던 걸 실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당 명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당이 얻은 그 지지율만큼 그에 그렇죠. 준하는 네네. 의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같은 당 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권역별로 사실 이제 나누면 정당과 연결되니까 네.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여야가 합의를 안 해버리면 네. 정당 되는 투표만큼 비례대표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률적으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새정치로서는 네. 그건 법상으로는 못 가져오지만 그렇죠. 당적 결정으로 네. 자기 내부의 비례대표 그 비율은 있잖아요. 예. 그걸 뽑을 때 네. 권역별 비례대표를 고려해서 뽑아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영남에 또는 네. 강원도에 네.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아 올리고 네, 네.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가 과거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여당의 반대로 이게 법률로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결정도 우리 당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률로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소한 새누리당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끝내 본인들 입으로도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남당 특혜를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 김태년 의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축구 골로 비유를 하던데 본인은 한 골 넣었으면서 1.2골로 인정해 달라. 그거를 계속 말이 안 주장을 되는 하는 거죠. 건데 예. 시민들도 이걸 분노해야 될 사안이 네. 내가 10,000원이 있습니다. 네. 내 10,000원을 누가 돈을 상점에 냈는데 네.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물건을 5,000원짜리 물건을 주면 화를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현행 선거구 제하에서는 네. 어려운 말로 표의 등가성입니다만은 예. 내 한 표가 실제로는 0.5표인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표 예, 내 한 표가 맞습니다. 한 표야 되거든요. 예. 이 표의 등가성이 확보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냥 모르는 거죠. 네.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 뭐 정확히 얘기하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표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한 표를 행사했으면 그 한 표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새누리가 왜 반대하느냐? 이 권역별 비례표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모든 시뮬레이션 언론 정당 내부에 나오지만 네. 새누리의 수도권 표수가 증가합니다. 아, 수도권이요? 수도권이 증가합니다. 지금보다. 그래요? 예, 증가하는데 영남은 일부가 새정치 국회의원들이 늘어납니다. 아. 크게 봐서는 큰 표차가 없어요. 예. 오히려 수도권은 지금 야권 아닙니까? 크게 네네네,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열매석이 늘어납니다. 새누리가. 아. 그럼에도 반대한 이유가 뭘까? 영남당의 정체성을 절대 포기할 수 있고 없고 우리 땅에 한 놈도 못 들어오겠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전 영남당의 특성, 영남 패권주의 특성이란 것이 네.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그 예. 근본 이유 중에 바탕에 예. 이 멘탈리티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참 답답한데요. 수도권에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냐. 손해 보는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크게 봐서 사실. 손해 본 게 없죠. 예, 권역별 영남에선 비례대표 뺏기지만 해봐야. 새누리에서는 더 많이 얻기 때문에 그 새누리 수도권에서. 입장에서 예. 그 수도권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석을 보면 결국 피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남 패권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이게 자신들의 정체성도 유지가 되고 계속 천년 만년 그 영남 그렇죠. 지역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놓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되죠. 지금 당연하죠. 네. 지금 이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네. 했듯이 시민들의 그 표의 등가성 문제 네. 이건 좀 거의 뭐 사기인 거죠. 사기다. 어떤 네. 사람은 한 표고 모두 한 표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사람 표는 한 표고 어떤 사람은 0.5표인 상황인데 네. 이거를 맞추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왜 갑자기 개정하게 됐느냐? 자발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네. 결정을 했고 올해 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안 바꾸면 네. 이 제도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몰라요. 100년을 갈지도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이 소선거구제 현재 시스템 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고 네. 망국적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이 제도가 몇십 년 왔지 않습니까? 네. 바꿀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제대로 안 만들면 네. 우리 후대에게 어떤 제도를 남겨둘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걸 굉장히- 정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저렇게 고집 부릴 이유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나도 10,000원이 있고 또 여기 있는 김윤상 팀장도 10,000원이 있지만 저는 10,000원을 5,000원밖에 대접을 못 받고 저 친구는 10,000원 제대로 받는다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어떤 지금 표는 상황이 그러고 10,000원인데 15,000원을 받는 표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 표는 15,000원이고. 그럼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내 표 제값받기 운동이라도 아이, 뭐 벌여야 좋은 되는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데는 또 그 영남 지역 정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전화 한 통이면 취직도 해결하고 뭐 민원도 해결하고 전부 해결하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재판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때만 활성화됐다는데 그런 꼴은 못 보겠다는 게 영남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영남 출신이시죠?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인데 부산은 이제 원래 야도였다가 3당 합당 후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부산에서 지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표수가 40몇 프로, 네. 45%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왔기 네. 때문에 대구와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대통령이 형성되면서 영남 지역 내 뭐 시민들 외에도 그 영남 지역 내 권력층이 있죠. 파워 네. 엘리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을 유지하는 게 나라를 잡는 거다라는 경험적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포기해도 좋다. 몇 석 포기해도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 가지고 가자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참 갑갑합니다.
근데 다행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매우 반갑고 네. 그분은 수도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영남 패권주의가 결국 자당을 망치고 있고 제대로 된 개혁적 보수 정당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사석에서는 열변도 토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관철이 안 되는 거죠. 관철이 그 안 당내 되죠. 핵심을 쥐고 있는 네, 코어 그룹이. 분들이 딱 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도권에서 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그다음에 네. 정치 성향으로는 합리적 보수, 네. 또 합리적 개혁 이런 네. 분들이 발언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승민 사태를 저당은 저렇게 용인을 하나? 왜 그게 가능할까? 사석에서는 다들 막 울분 열변을 토하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중심이 영남 패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날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잡다한 일들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냉정한 이제 권력 현실주의자, 정치 현실주의자들인데요. 뭐 저는 그 판단이 뭐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영리한 거죠.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네. 권력 잡는 것만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잘하고 예. 권력 잡고 나면 엉망 만들고 네. 그 뒤로 또 새로운 후보 만들어서 또 멋지게 포장해서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권력 잡고를 계속 네. 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약속했던 모든 공약 모두 사기였죠. 뭐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네. 또 다음 16, 17년 또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굳히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 네. 이게 네.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뭐 지역주의다 비판 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예. 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네. 그러면 반대 측에서 특히 네.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먹어야 된다. 제가 네. 모두의 뭐 질서, 기강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이쪽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네. 그 점에서 기강도 섰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그럼 기강을 그런 의미에 서야 되는 거죠. 반대쪽도. 네. 그럼 네. 16, 17년에 왜 반드시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져야 되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질서를 새로 형성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이쪽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질서도 없고 목표 의식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그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게 더 제일 중요한.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시민들이 좀 맥이 빠지고 맞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많이 도와줬는데 또 네. 그러고 하니까 맥이 빠지고 화가 나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현행 300명도 족하고 뭐 이를테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현행보다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은 그 현재 현 지도부가 공천권을 더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비판도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위에서는 의원 정수 논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도발적 그 제안을 하신 셈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첫째 우리나라 두 가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OECD에서 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 네. 상하원 다 포함했을 때 네. 의원 정원이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네. 그 통계로 국회에서 만든 통계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맨 처음에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한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당시 맨 처음 국회 인구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한 10만 명 정도였어요. 초기에. 예.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 국민이 한 16만 명 됩니다. 네. 그걸 비교하더라도 과거보다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될 사람 수가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증언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전 너무 이해가 안 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저놈들이 그냥 세비만 받아먹고 특권 누리고 네. 뭐 사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회의원을 싹 반으로 줄이자. 네. 아예 뭐 여의도 국회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다. 네. 이런 그런 즉각적 반응이 나온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와 정치인을 없애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면
행정부 독재가 바로 오죠. 네. 관료의 독재가 오고 자본의 독재가 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예산 문제 얘기하시지만 행정부의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은 행정부 전체 예산의 5% 이하입니다. 한 네. 1% 정도로 저 알고 있는데 네. 1%요.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따지면. 매우 작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정부의 예산이 커지는 거는 잘 관심이 별로 없고 네. 또 행정부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4대강 예산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도 분노를 덜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예산 한다 그러니까 더 분노를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건 개별적 사람이 보이죠. 네. 4대강 그러면 이게 자기 세금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4대강으로도 들어가고 네. 세비로도 들어가는데 네. 세비가 더 많이 보이고 가까이 보이니까 분노가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그 앞서 1%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규모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5천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큰 돈이죠. 이제 국회 예산이 5천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한다 보이는데 실제 그 5천억은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0.002%입니다. 네? 여- 0.002%. 0.02%. 우리 국회는 1년 예산, 국가 예산의 0.002%를 가지고 나머지 99.998%를 쓰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걸 모르고 총액 다른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5천억이란 말만 강조하는데 네. 나머지 돈 99.998%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시민들도 잘 모른다. 사실 그게 전부 행정부로 가는 돈 아닙니까? 거의 다 행정부죠. 아,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네요. 저는 의원 정원 문제와 관계없이 네. 예산은 의회 예산이 증대돼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 예산이 적은 나라가 없다. 이거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그런데 요체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사실은 국회를 죽여서 국회를 또 줄여서 네. 문제 해결의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하려면 국회를 살려야죠. 국회의 힘을 키워야죠. 네. 이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여하튼 간에 뭐 저희 소신과 관계없이 시민들은 증언을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럼 존중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걸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부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네. 돈이 들어간 거를 싫어하시니까 저희 혁신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총 예산을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을 10명을 더 뽑건 뭐 몇 명을 더 뽑건 간에 국회 예산을 동결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손해볼 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뽑아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 놓고 들어가고 난데 예산 풀어가지고 올릴 거 아니냐라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만들어졌는데 네. 안희정 법안이라고 법률이 이미 통과되어서 11월에 실시됩니다. 네. 지방재정법인데요. 네. 그건 뭐냐면 네. 도지사의 점심값도 매일매일의 점심값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그 안희정 지사가 네. 시작해서 맞아요. 이제 예. 이걸 국회의원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네. 예. 지금 국회의원에게 적용 안 되죠. 네. 그럼 시민들이 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최재성 전 사무총장 네. 현재 총무본부장이시죠. 네. 이분이 최근에 제출한 또 법률안이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고 법률안이 제출되는데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자의 1.5배로 한정하는 법률입니다. 아, 중위소득자의 네. 1.5배. 그럼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걸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연봉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중위소득자가 높아지면 이분들도 높아지겠죠. 네. 최고치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은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저 소신이고 네. 저는 새정치연합이든 또는 뭐 혁신이든 간에 네. 이런 단순히 의원 정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설사 의원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증원되면 무조건 나쁜 거다,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하나 따져서 네네. 전체 패키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뭐 혁신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국회 예산이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저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개 언론이
국회의원 1인당 세비 7억씩 씁니다. 국회의원 하나 뽑으면 돈이 막 근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놈들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 돈을 쓴단 말이야. 저 내 돈이 헛돈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 국회가 그 계급 계층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뭐 청소 노동자라든가 뭐 이런 그 노동 계급에 대한 이해 관계가 전혀 대변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수대 중에 고른 이익을 뭐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된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 네. 이제 의원 바로 직전 6차 혁신안인데 저희가 네. 비례대표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상위 순번에 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반드시 추천하라라는 공고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네. 또 다수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네. 이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전체가 싫은 거죠. 자신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는 거죠. 네. 국회에서 들려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최근에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영화 주인공 예. 그 해고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보수 정당의 사무총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딱 픽업해서 네. 우호 지역에 당선시켜서 파문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예. 지금 진행되고 예. 있는데 예. 아주 정말 여당이 그렇게 한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 새정치에서 오히려 이 지금 청년들의 압도적 다수는 비정규직입니다. 알바입니다. 또 많은 청년이 아닌 경우도 비정규직 경우가 다수입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야당 곤란한 거죠. 네. 그분들을 반영하려면 한편으로는 의원 증원이 되면 쉬울 것이고 뭐 10명이라도 예컨대 네. 의원 증원이 안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네. 현재 비례대표 이분들이 경선에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당에서 비례대표를 없애라 또는 야당 새정치 안에서도 비례대표 필요 없다는 주장하신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네.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데 이건 비례대표의 원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런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필요하죠. 사실 그 아르바이트하고 청년 알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선거 비용을 써야 되는 선거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의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초심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6차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혁신안 중에서 교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뭐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것 중에 뭐 다 중요한 건데 초기에는 네. 질서를 재구성하고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혁신안이었습니다. 네. 뭐 사무총장제 폐지라거나 이 같은 경우는 워낙 개파 싸움이 격렬하니까 네.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대국민용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지방분권을 저희가 4차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네. 중앙당의 권한을 거의 밑으로 내려보냈고 네.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 지방위원회, 지역위원회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크죠. 중앙에서 내리꼽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거기 언론에는 뭐 덜 탔습니다만은. 네,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기득권이 문제거든요. 현역 기득권. 예. 그래서 그러면 현역 기득권이 뭐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언제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 내에 도전을 하겠다는 정치 신인들은 현행 법상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명함도 못 나눠줍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이 지구당 위원장직을 갖고 있게 지구당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직을 갖게 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있는데 그걸 예비 후보 등록하는 120일 날 무조건 사퇴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그래서 내부 경쟁 즉 네. 한편으로는 권력이 있는데 그 당권과 관련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네, 결정을 네, 했고 네, 이건 네. 통과가 이제 될 거고요. 네. 된 거 그 하나는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이제 없애는 네. 이것들이 일단 뭐 지금까지는 컸다. 네. 물론 뭐 당을
당 질서 바깥으로 보게 되면 지난 바로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그 민생혁신안 네, 네. 이게 가장 컸을 것인데 네. 당적 내로 보게 되면 지금 네. 얘기한 그 문제가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윤선의 팟짱.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차 혁신안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 무공천을 하도록 한다. 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이게 그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국회의원들은 평가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평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평가, 이른바 국회의원 성적표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두 가지 안을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거 뭐 너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재보궐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부정부패 이런 네, 경우 그렇습니다. 공천하지 말라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자기 후보가 뇌물을 받아서 감옥 가가지고 선거를 새로 했는데 또 낸다. 네. 이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이번 10월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관철되도록 이미 당헌 단계 반영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새 정치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게 네.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하나 추가하자면 지난번에 이미 통과하고 당헌 단계로 제정된 것입니다만은 이제 기소가 되면 네, 기소.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되면 당직 박탈을 바로 합니다. 이제부터. 네. 당직 박탈을 하게 되면 공천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이 안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무죄 추정이란 이유로 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기다려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매우 법률가적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학을 하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되지만 네.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기소가 되고 대법원 재판을 받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기도 했고 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서 그걸 통과했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인데 네. 이건 이미 지난 전당대회의 합의를 통해서 당헌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 있는데 네. 당 세부 규칙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즉 그 말은 현재 지금 모든 국회의원과 네. 뭐 서울시장 무슨 뭐 광역자치단체장 모두에 대한 평가를 1년에 2번 하는 겁니다. 물론 100% 외부인을 동원하는 거죠. 내부인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8월 한 중하순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혹시 뭐 혁신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동원해가지고 사주를 해가지고 이 현직 국회의원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반노 비노를 자른다 이런 말에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그래. 그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구성원 자체는 일단 그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표가 임명합니다. 모든 위원회는 대표가 임명해야 됩니다. 네, 대표를 네, 없는 그렇죠. 이상. 예, 예. 그럼 최고위원회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네, 네. 그분들은 점수만 매깁니다. 과거 공심위의 문제는 뭐냐면 현역에 대한 점수를 매긴과 동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나가라 마라. 네. 예. 지금은 큰 차이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점수만 딱 매기고 1년에 2번 점수를 매긴 순간 밀봉됩니다. 밀봉돼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공심이건 공관이든 뭔가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공천 시기에 예. 그분들은 그걸 그때 비로소 봅니다. 딱 열면 그중에서 우리 뭐 스포츠 올림픽 보지만 최고 점수 최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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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 뭐 예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최고 최하 점수 뺍니다. 빼고 가운데 점수로 합산해서 등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럼 그거는 공정한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 점수로 현역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분들은 별로 싫어하시겠죠. 누구나 뭐 평가받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다 평가를 받습니다. 뭐 네. 기자들도 뭐 어느 조직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전부 1년에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노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진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그 소위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네, 외국에 네, 네. 나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일을 하셔야죠. 세비를 받으시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초동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정당 역사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지금까지는 모두 공관이 하나가 접수를 받으면 점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선발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네. 지금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위원도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직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회 구성과 그 공천 심사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다른 완전 사람. 다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평가위는 점수만 내고 네. 빠지는 빠지는 거죠. 완전히 네.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발 자체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선발되는 사람 다른 사람일 것이고 네. 그래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걸 한 게 지금 한 번도 없었죠. 어느 당이건. 그렇군요.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이 돼서 실행을 하는 뭐 이런 네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완전히 밀봉이 돼서 공심위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 뜯어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그건 뭐 당무감사원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 네, 그래서 예. 중징계를 내려야 될 겁니다. 예. 저희 그걸 뭐 유출한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징계 요건들을 이미 규정할 거고요. 네. 그건 뭐 당직 박탈이 아니라 거의 당원 박탈 정도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걸 유출할 사람이 있겠죠. 네. 유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그렇죠. 했다 그러면 뭐 아주 가혹한 징계를 통해서 그 기강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예, 맘대로 하고 우습게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6차 혁신안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생 정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자 감세 그리고 소수자인 여성들에 대한 의무 공천을 30% 할당해야 된다 등이 표함이 돼 있는데 보수 언론인 문화일보는 운동권들이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혁신위원회가 또다시 민생 정치를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6차 혁신안이 정체성 혁신안이었습니다. 네. 이걸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당시 보수 언론에서 이제 진보 좌클릭 하려고 한다.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가서 좌클릭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근데 6차 혁신안에서 어떻게 말했나 하면 좌클릭, 우클릭 다 틀린 얘기다. 민생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민본주의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문화일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결국 사실상 좌클릭이라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좌클릭.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진보 보수 문자 전혀 없고요. 네. 그거는 현행 당원 당규 이 당에 네. 합의한 이 당 새정치의 당원 당규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문제, 민생 복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저는 문화일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민생 정치를 강조하는 게 운동권이라고 비난하면 민생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기득권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지 그러면 네. 뭐 이해가 안 된다 네. 하고 저는 뭐 근데 다행히도 그 6차 혁신안 즉 민생 정치를 강조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거의 반대가 없고 다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본주의에 반대할 수는 없죠. 그 뭐 조선일보가 귀족적으로 가자는 얘기인지 뭐. 귀족주의를 원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6차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한 7분 응선, 5분 응선, 6분 응선 온 겁니까? 이제 한 6분 응선 정도 온 것 예, 같고요. 앞으로 예. 남은 게 이제 청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네. 청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 당 내외 모두죠. 있고 그다음에 당원과 관련된 이거 아주 당 내부 사안입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많이 지적되지만 현재 새정치가 진보 정당 상대적으로 이제 범진보에 속하는 정당이고 젊은 층이 많이 지지를 하는데 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 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그래요. 새정치연합은. 홈페이지가요. 예.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네. 힘듭니다.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음, 아니 뭐 인터넷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청년들이 뭐의 표를 구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아까 청년 얘기를 한 이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좋아할 일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현재 새정치
당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표는 20, 30대가 몰아주고 근데 20, 30대 그러니까 과거 대선 시기에 네. 많은 청년들이 안철수 당시 선생을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새정치는 늙은 정당이었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선생은 훨씬 가깝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안철수 선생이 좋죠. 근데 안철수 선생은 이제 같은 당에 네. 합당을 하셨는데 예. 안철수 선생이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당이 청년 친화적인 정당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걸 하나 남아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당원들의 관리, 당원의 증가, 당원의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별로 없다. 당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당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선거 시기에 특히 내부 선거겠죠. 네. 공천 관련해서 서로 뭐 동원하고 이런 건 있지만 네. 실제 당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천 문제가 한 몇 번에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 공천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그러네요.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를 보고 계속 뭐 친노다 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지역 문제, 계파 문제 관계없이 이 룰이 합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룰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 중이고 네. 그 룰이 결국은 당규로 확정돼야 됩니다. 예. 누가 좌우할 수 없도록 네. 당규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의 힘은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누가 대표가 되건 네. 또 누가 뭐 공심위 위원장이 되건 관계없이 그 룰을 세세하게 딱 만들어둬서 공천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새정치의 문화라 할까요? 기강 문제 보면 내가 공천 신청을 했는데 내가 떨어지면 이 룰이 틀린 거예요. 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룰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니까 다 불만을 갖습니다. 네. 당선된 최종적으로 낙점된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네. 떨어진 사람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무슨 사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결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뽑힌 그 사람을 못 밀어주는 거죠. 네. 그게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그러면 룰 자체를 확정하고 공정하게 경제하고 그다음에 쿨하게 요즘 말로 네. 승복하고 그 낙점된 사람으로 최종 그 확정된 사람을 중심으로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려면 그 전에 각종 룰들을 꼼꼼하고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누가 되건 그래야 이제 그게 좀 인정받고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 친화적인 정당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이 네,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486에 대한 저도 486이죠. 뭐. 예. 지금 이제 586이겠지만. 예.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그분들이 젊은 피 수혈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권에 발을 디딘 분들이신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 당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사실 청년들을 새롭게 정치권으로 유입을 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분들이 텄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네. 그래서 586, 486 이분들이 혁신 대상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정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486이라 또는 586이라고 하는 세대 네. 이 정치를 떠나서 네. 우리 사회에서 486, 586 세대 전체가 저를 포함해서 네. 현재 청년 세대에 비해서 기득권 세대라고 봅니다. 정치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네. 저희 세대는 대학 졸업하면 다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486 세대 또는 586 세대는 가진 자죠. 그걸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 정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지금의 그 당내에 계신 486, 586 의원들은 매우 상대적으로 편하게 정치를 시작하셨다. DJ가 젊은 피 수요를 통해서 바로 발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분들 486 그분들이 정치할 그때 당시 나이에 네. 있는 현재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공천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점에서도 이 차이가 큽니다. 네. 지금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무조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486 의원들이 저는 뭐 486 전체를 뭐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아. 네. 486 의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이미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일괄대로 하나 다 몰아 다 나가라 이런 거는 뭐 저는 부당한 얘기다. 네. 근데 호남 전체는 다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삼선 다 나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개별적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486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네. 그중에서 좋은 분은 486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고 네. 그중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고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사실 의원님들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다선 의원님들은 쫄아 있어요. 내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뭐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내가 계약 대상이면 뭐 당을 위해서 나가야지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면 나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으실 근데 거예요. 나가기 싫어 나 좀 어떻게 해줘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다 개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그분이 예컨대 민생에 충실했고 의원 법안 발의나 모든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 한 번 더 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국회 부의장도 할 수 있고 국회의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초선 의원인데 네.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네. 그럼 초선 의원만으로 가점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초선, 다선, 뭐 호남, 영남, 486, 뭐 B486 이런 기준은 우리 언론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 네. 근데 평가 관점은 개별 점수죠. 성적을 낸다는 것은 네. 어떤 그룹 전체를 공통으로 다 가점 주고 어떤 그룹은 공통으로 감점을 줄 수는 없다. 네. 그게 평가위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그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그리고 이후의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벌써 57분. 아이고. 예, 원래 40분 예정했는데 예, 더 시간을 많이 쓴 셈인데요. 그래도 꼭 여쭤야 될 게 있어서요. 최근에 성한용 한겨레 기자가 쓴 칼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위험한 이분법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교수님 그 부분을 좀 당에서 활동하시니까 좀 더 많이 체감하시는 네, 부분이 네,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격하게 공감을 하신 겁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은 이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 정당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독일식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였다 한다면 네. 새정치연합은 두세 개의 정당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연합이 깨졌겠죠. 그래도 네. 표가 확보되니까 의석이 확보되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 하라면 새누리도 두 개의 정당 친이 친박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고 공동의 강령을 마련했는데 네. 그런데 공동의 합의 사항을 이제 그 이념적 지표를 합의를 했어요. 네. 그걸 강령에 명시됐어요. 네. 그럼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좀 더 진보적이고 어떤 좀 더 보수적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할 때 너가 보수적이어서 문제야. 너가 진보라서 문제야. 너가 옛날 운동권이었지. 넌 옛날에 관료 출신이었지. 이런 말하는 자체가 매우 개파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연합정당이라는 걸 당을 쪼개야죠. 네. 연합정당이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합의된 사항은 당은 당규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생입니다. 민생복지입니다. 민생복지를 어떻게든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뭐 평화통일 전쟁하자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한 70%는. 그다음에 30%로 조금 더 많이 할 거냐 조금 덜 할 거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 70% 이미 합의된 것 민생복지 문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비난에 바쁘다. 너는 무슨 파다 너는 무슨 파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기강이 안 서는 것 같고 시민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정당인 거죠. 네. 요번에 그 홍보위원장께서 플랜카드를 크게 거셨던데 시원한 정치를 보내준다 네. 했지 않습니까? 이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 100명, 130명이 모이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수권정당이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수권정당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멋진 단어를 내라면 정권을 주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권력을 준다는 얘기는 나의 몸과 나의 돈과 나의 집안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네. 그 운명이 그 좌우되니까 내 돈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나의 신체가 나의 자유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저기는 맨날 불안하고 시끄러우면 내가 맡기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혁신과 동시에 중요한 건 질서와 기강이다.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고 성한용 기자가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연합정당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 이용해서 네. 친노, 반노, 운동권, 비운동권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다 들어있다는 걸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같이 갈 걸 같이 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같이 가고 권력을 운영하는 데서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DJ와 노무현은 그걸 실천했다고 봅니다. 네. DJ는 새가 부족했는데 JP와 손잡고 권력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권력을 운영했어요. 예. 노무현은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몽준과 손잡고 권력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내에 계신 분들이 네. JP, 정몽준보다 더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그 차이가 말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당내에 있는 그 차이가 예. 김대중 그 JP, 노무현, 정몽준보다의 차이보다 훨씬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예.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하고 나 차이가 이만큼 있다면서 싸우니까 네.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통 큰 정치, 네. 광폭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당은 늘 뭐 누구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가르고 네네, 나누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짜증이 더 커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이고, 그 예, 뭐 쭉 그래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혁신위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이제 혁신안 아까 말씀드린 한 몇 개 안이 남았고 네. 그것은 혁신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 당무위 중앙위원회 통과가 돼야 당헌 당규가 바뀌고 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략공천위원회 다 위원회가 구성되게 네,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당헌 당규를 확정하는 당무위 중앙이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게 통과되면 혁신위는 해체되는 거죠. 그렇군요. 9월 당무위 중앙위 통과를 앞두고 이 당에서 파란이 예고가 되겠군요. 당연하다고 생각 예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 위원회를 만든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그 지도부 분들이 네. 이 문제에 공감을 하신다면 네. 본인들의 정치적 그 명운을 여기에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문재인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운을 걸고 관철을 해야 사실상 큰 틀에서 정치의 변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질서가 있고 기강이 잡힌 안정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마무리 말씀. 예. 뭐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 혁신위원회 발표안의 내용, 발표안의 순서 등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순서와 그런 내용을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은 비판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